1장 잘못 들어간 문. 이 이야기는 아주 옛날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어린아이였을 때 일어난 일이다. 이 이야기는 나니아 나라와 우리 세계가 맨 처음에 어떻게 오고 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그때는 셜록 홈즈가 베이커 거리에 살고 있었고 베스터블가의 아이들이 루이션 거리에서 보물을 찾던 시대였다.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사는 남자아이였다면 날마다 빳빳한 이튼 칼날을 달고 다녀야 했을 것이다. 게다가 학교는 지금보다 훨씬 엄격했다. 그러나 음식은 그때가 더 맛있고 달콤했다. 괜히 말해보았자 입안에 군침만 돌 테니까 음식들이 얼마나 값싸고 맛있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당시 런던에는 폴리 플리머라는 한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다. 그 여자아이는 집들이 옹기종기 들어선 주택가에서 살았다. 어느 날 아침 폴리는 뒤뜰로 나갔다가 옆집 정원에서 한 사내아이가 담장 위로 쏙 얼굴을 내미는 바람에 깜짝 놀랐다. 지금껏 그 집에는 노총각 노처녀인 캐털리 남매만 살고 있어서 어린아이라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폴리는 호기심에 가득 차서 담장을 올려다보았다. 그 낯선 사내아이의 얼굴은 몹시 지저분했다. 한바탕 울고 난 뒤에 흙 묻은 손으로 문질렀다고 해도 그보다는 더 깨끗할 것 같았다. 사실 그 애는 지금 말한 것과 비슷한 짓을 했다. 폴리가 말했다. 안녕? 사내아이가 말했다. 안녕, 이름이 뭐야? 폴리, 너는? 디골이야. 이상한 이름도 다 있네. 폴리보다 이상하진 않아. 아냐, 이상해. 무슨 소리, 하나도 안 이상해. 어쨌든 난 세수는 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거야. 특히. 폴리는 말을 멈추었다. 엉엉 울고 나서는 말야 하고 말할 생각이었지만 그런 말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디고리는 자기가 울었다는 사실을 남이 알든 말든 개의치 않을 정도로 불쌍한 아이처럼 더욱 큰 소리로 말했다. 그래, 나 울었다. 너라도 울었을 거야. 정원 끄트머리엔 강물이 흐르고 조랑말이 있는 시골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지저분한 소굴로 왔다면 너라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폴리는 붕괴해서 말했다. 런던은 소굴이 아냐. 그러나 디고리는 폴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에는 마음이 너무 상해 있었다. 디고리는 계속해서 말했다. 게다가 너네 아버진 멀리 인도에 계시고 제정신이 아닌 외삼촌이랑 이모와 같이 살아야 한다면 또 그런 사람들이 너네 엄마를 돌봐주고 있고 그리고 너네 엄마가 아파서 자꾸자꾸 아파서 죽어가고 있다면 억지로 눈물을 참고 있는 듯 디고리는 얼굴이 일그러졌다. 폴리는 정식으로 사과했다. 미안해, 몰랐어. 폴리는 딱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디고리의 기분도 바꿔주고 싶어서 가벼운 질문으로 말머리를 돌렸다. 캐털리 아저씨는 정말로 미쳤니? 글쎄, 미쳤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수수께끼가 있는 것 같아. 다락방에 외삼촌 서재가 있는데 레티 이모가 절대로 올라가선 안 된댔어. 우선 그 점이 수상해. 그리고 이상한 게 또 있어. 외삼촌은 레티 이모한텐 한마디도 말을 안 거는데 밥 먹을 때 외삼촌이 나한테 무슨 말만 할라치면 이모는 항상 외삼촌 말을 막아버려. 그러고는 앤드루, 그 애를 괴롭히지 마라. 디고리는 내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을 거야. 라든가 자 디고리, 이제 정원에 나가 노는 게 어떠니? 하고 말하거든. 너네 외삼촌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을까? 모르겠어. 한 번도 제대로 얘기한 적이 없거든. 그렇지만 뭔가 있어. 어느 날 밤에, 사실은 어젯밤 일이었어.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 맨 밑을 지나 내 침실로 가는데 분명히 고함 소리가 들렸어.
혹시 정신 나간 아내를 거기에 가둬둔 게 아닐까? 그래,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니면 위조 집행범이거나 어쩌면 보물섬에 나오는 사람처럼 해적이었을지도 몰라. 그래서 항상 옛 동료들을 피해 숨어 사는 게 아닐까? 엄청나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그렇게 흥미로운 집인 줄 몰랐어. 지금은 흥미있어 하지만 우리 집에서 하룻밤만 자면 그런 생각이 달아날걸? 앤드루 외삼촌이 내 방으로 살금살금 다가오는 소리를 밤새도록 들으면서 깨어있으면 좋겠어? 게다가 우리 외삼촌은 눈이 얼마나 무시무시한데. 이것이 폴과 디고리가 서로 친해진 계기였다. 그리고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그해 여름에는 둘 다 바닷가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매일같이 만났다. 두 아이의 모험은 특히 몇 년 만에 찾아온 그해 여름의 눅눅하고 쌀쌀한 날씨 덕분에 시작될 수 있었다. 날씨가 그렇다 보니 아이들은 자연히 집안에 틀어박혀 지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한마디로 실내 탐험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양초 토막을 들고 큰 저택이나 주택가를 샅샅이 살피고 돌아다니는 것은 참으로 신나는 일이었다. 폴리는 자기네 다락방에 있는 어떤 작은 문을 열면 물탱크가 있고 그 뒤로 조심스레 기어 올라가면 어두운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 어두운 공간은 한쪽 면은 벽돌담으로 되어 있고 반대편은 경사진 지붕으로 된 기다란 굴 같았다. 그 슬레이트 지붕 사이로 희미한 빗줄기가 새어들어왔다. 이 천장굴에는 바닥이라곤 전혀 없어서 석가래에서 석가래로 발을 옮겨야 했고 그 틈새에는 회반죽이 발라져 있었다. 자칫 잘못해서 이 틈새를 디디면 곧장 그 밑에 방 안으로 떨어지게 된다. 폴리는 그때까지 밀수꾼의 동굴 같은 그 물탱크 바로 옆의 굴을 이용해 왔었다. 폴리는 낡은 상자와 망가진 부엌 의자 등을 가져와 조금이라도 바닥을 만들었고 석가래와 석가래 사이에 걸쳐 놓았다. 그리곤 여기에다 여러 가지 보물이 들어있는 금고와 자기가 쓰고 있던 글과 사과 몇 개를 놓아두었다. 또 종종 폴리가 생강향이 나는 탄산음료를 마시고 버려둔 빈병들이 여기저기 나뒹들고 있어 그곳은 더더욱 밀수꾼의 동굴처럼 보였다. 디고리는 그 천장굴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 했지만 아무래도 탐험을 하는데 더 관심이 있었다. 디고리가 말했다. 이 굴은 얼마나 긴 거야? 그러니까 너네 집이 끝나는 데서 이 굴도 끝나버리는 거냐고. 아니, 그 벽돌담은 지붕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 계속 이어지는 거야. 얼마나 긴지는 나도 몰라. 그러면 이어진 집들 끝까지 갈 수 있겠네? 갈 수 있고 말고. 참, 뭔데? 우린 다른 집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다 도둑놈으로 붙잡히면 난 사양하겠어. 똑똑한 척 하기는 난 그냥 너네 뒷집을 생각했던 것뿐이야. 그 집이 왜? 그 집은 비어있거든.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우리가 이사 왔을 때부터 그 집은 쭉 비어있었대. 그렇다면 한번 들어가 볼만 하겠는데? 디고리는 겉으로 말하는 폼보다 속으로는 더 들떠 있었다. 누구라도 호기심을 품듯이 디고리 역시 그 집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비어있을까 그 이유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폴리도 마찬가지였다. 둘 다 유령이 나오는 집이라는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고 게다가 일단 들어가 보자는 말이 나온 이상 여기서 그만두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디고리가 먼저 말을 꺼냈다. 지금 당장 들어가 볼까? 좋아. 싫으면 안 가도 돼. 내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 집에 제대로 들어간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래서 둘은 다락방으로 들어가 석가래와 석가래 사이가 몇 발자국이나 되는지 세어보기로 했다. 그러면 방 하나에 석가래가 몇 개씩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폴린의 집에 있는 2개의 다락 사이를 지나는 데는 석가리가 4개쯤 있었고 하녀방도 다락처럼 석가래가 4개쯤 있으니까 집 전체 길이를 알 수 있었다. 그 2배의 거리를 가면 디고린의 집 끝에 닿게 될 것이다. 그 상태에서 아무 문이나 들어가면 그 빈집의 다락으로 통하게 된다. 디고리가 말했다. 그런데 난 그 집이 진짜로 텅 비어있을 것 같지가 않아. 그럼 어떨 것 같은데? 내 생각엔 누군가가 거기서 몰래 살고 있을 것 같아. 밤에만 어두운 등불을 들고 나다니면서 말야. 우린 어쩜 잔인한 범죄 집단을 찾아내서 형상금을 받을지도 몰라. 뭔가 내막이 없고서야 몇 년씩이나 비어있다는 게 말이나 돼? 우리 아빤 하수도 때문일 거라던데. 어른들은 노상 재미없는 추리만 한다니까? 2 아이는 밀수꾼의 동굴에서 촛불을 켜고 있다가 이제 환한 다락방으로 나와 얘기를 하니까 그 빈집에서 유령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은 많이 가셨다. 다락방의 길이를 재고 나서는 연필로 전체 길이를 계산해 보아야 했다. 처음에는 둘의 합계가 서로 달랐다. 결국 서로 같은 숫자로 의견이 맞아떨어졌지만 그것이 정확한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한시라도 빨리 탐험에 들어가려고 둘은 너무나 서둘렀던 것이다. 절대로 소리를 내선 안 돼. 물탱크 뒤로 다시 기어 올라가면서 폴리가 말했다. 너무 중요한 순간이라 둘은 각자 손에 촛불을 들었다. 그곳은 아주 깜깜하고 먼지투성이에다 폴리와 디고리는 석가래에서 석가래로 건너가면서 가끔씩 우린 지금 너네 다락방 맞은편에 있어. 우리 집을 반쯤 지나온 것 같아. 하고 속닥거렸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행히 어디에 걸려 넘어지거나 촛불을 꺼뜨리는 일도 없었다. 마침내 둘은 오른쪽 벽돌담에 작은 문 하나가 보이는 지점까지 왔다. 그러나 2 사람이 있는 쪽으로는 빗장이나 손잡이조차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문은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거기엔 돌리면 틀림없이 돌아갈 것 같은 손잡이가 하나 삐죽하니 달려 있었다. 디고리가 말했다. 내가 돌려볼까? 폴리는 전에 한 말을 똑같이 되풀이했다. 내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어. 둘은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둘 다 되돌아가려고는 하지 않았다. 디고리는 약간 힘을 줘서 문고리를 돌려 밀었다. 문이 활짝 열리자 갑작스레 밝은 빛이 쏟아져 들어와 2 사람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은 황폐한 다락방이 아니라 가구가 있는 방 안이었다. 그러나 방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쥐죽은 듯 조용했다. 폴리는 더욱더 호기심이 생겨 촛불을 끄고 낯선 방 안으로 생쥐마냥 소리 없이 들어갔다. 물론 그 방은 다락방처럼 생겼지만 거실처럼 가구가 갖춰져 있었다. 벽에는 선반이 쭉 달려있고 선반마다 책이 빽빽히 꽂혀 있었다. 벽난로에는 장작이 타고 있었고 그 앞에는 키 큰 안라그자가 등을 보이고 있었다. 폴리와 안라그자 사이에는 거의 방 한가운데를 다 차지하고 있는 큼직한 책상이 놓여 있었다. 그 책상에는 책과 노트, 잉크병, 펜, 풀, 현미경 등 온갖 것들이 널려 있었다. 그 중에서 반지들이 담긴 선홍색 나무 쟁반이 가장 먼저 폴리의 눈에 띄었다. 그 반지들은 노란색과 초록색이 한 쌍을 이루고 있었고 조금 사이를 두고 또 다른 노란과 초록 반지 한 쌍이 놓여 있었다. 보통 반지들보다 크지는 않았지만 어찌나 반짝반짝 빛이 나는지
금방 눈에 확 띄었다. 그 반지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반짝이는 작은 물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다. 폴리가 좀 더 어렸다면 반지 하나를 입안에 감추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방 안이 너무 조용해서 시계 초침 소리까지 똑똑히 들렸다. 그러나 폴리가 방금 눈치챘듯이 아무 소리 없이 조용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어렴풋이, 아주 어렴풋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만약 그 당시에 이미 전기 청소기가 발명되었다면 폴리는 그 소리가 멀리 몇 층 아래에 있는 방에서 아득히 들려오는 전기 청소기의 소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소리는 청소기 소리보다 훨씬 듣기 좋고 음악적인 울림이었다. 단지 너무 가물가물해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희미했지만. 괜찮아. 여기엔 아무도 없어. 폴리는 어깨 너머로 디고리에게 말했다. 폴리는 이제 속삭이는 소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폴리도 마찬가지였지만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몰골로 디고리가 눈을 끔뻑거리며 들어왔다. 디고리가 말했다. 잘못 들어왔어. 이 집은 절대 빈집이 아냐. 누가 오기 전에 빨리 나가는 게 좋겠어. 폴리는 색깔 있는 반지들을 가리키며 물었다. 저것들은 뭘까? 디고리는 한시가 급하다는 투였다. 야, 제발 여기서 빨리 나갈수록.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디고리는 하려던 말을 끝맺지 못했다. 느닷없이 벽난로 앞에 안락의자가 움직이더니 마치 함정문에서 튀어나오는 팬더마임의 마귀처럼 앤드루 외삼촌의 섬뜩한 모습이 불쑥 솟아올랐던 것이다. 두 사람은 결코 빈집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다. 디고린의 금지된 서재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두 아이는 소리치며 그제야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음을 알아차렸다. 좀 더 멀리 갔어야 했다는 것도. 앤드루 외삼촌은 키가 크고 빼빼 마른 사람이었다. 말쑥하게 면도한 긴 얼굴과 오뚝한 콧날에다 눈은 번쩍번쩍거리고 잿빛 머리카락은 마구 헝클어져 있었다. 디고리는 완전히 할 말을 잊어버렸다. 앤드루 외삼촌이 전보다 1000배는 더 끔찍해 보였다. 처음에는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던 폴리도 금방 겁에 질렸다. 앤드루 외삼촌이 방문 쪽으로 걸어가 문을 닫고 자물쇠를 잠가버려서였다. 그러고는 빙 돌아서서 반짝이는 눈으로 아이들을 빤히 쳐다보며 이빨을 드러내고 소리 없이 웃었다. 외삼촌이 말했다. 자, 이젠 그 멍청한 누이도 너희한테 힘을 쓸 수 없겠지. 그것은 도저히 어른이 할 만한 행동이 아니었다. 폴리의 가슴은 터질 것만 같았다. 폴리와 디고리는 아까 들어왔던 그 작은 문 쪽으로 뒷걸음질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앤드루 외삼촌은 두 아이보다 동작이 훨씬 날쌔다. 외삼촌은 벌써 폴리와 디고리 뒤로 가서 그 문까지 잠가버리고 문 앞에 떡 버티고 선 채 손을 비비며 손가락 마디를 딱딱 꺾어댔다. 몹시 희고 아름다운 기다란 손가락이었다. 외삼촌이 입을 열었다. 너희들을 보게 돼서 정말 반갑구나. 내가 바라던 것이 바로 두 아이였단다. 폴리가 말했다. 캐털리 아저씨, 이제 저녁 먹을 때가 다 됐어요.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제발 집에 보내주세요. 네? 아니, 아직 안 돼. 놓쳐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기회야. 나는 아이들 둘이 필요해. 자, 보다시피 난 지금 아주 중요한 실험을 하는 중이거든. 모르모트로 실험해봤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모르모트들은 말을 할 줄 모르지. 게다가 녀석들한테 어떻게 돌아오는지 설명해줄 수도 없단 말씀이야. 디고리가 말했다. 있잖아요, 외삼촌. 이제 진짜 저녁 때가 다 돼서 식구들이 곧 우리를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릴 보내주셔야만 해요. 보내줘야만 한다고?
디고리와 폴리는 서로를 힐끗 쳐다보았다. 감히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둘의 눈빛은 이거 큰일 났지? 절대 외삼촌 비위를 건드리지 말자 라고 말하고 있었다. 폴리가 말했다. 지금 저녁 먹으러 보내주시면 먹고 나서 다시 올게요. 앤드루 외삼촌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지만 돌아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지? 그러더니 금세 마음을 바꾼 것 같았다. 좋아, 너네가 꼭 가야 한다면 뭐 어쩔 수 없지. 너네 같은 애들이 나하고 얘기하는 게 뭐 그렇게 재미있겠어. 외삼촌은 한숨을 쉬고 나서 말을 이었다. 이따금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너희들은 상상도 못할 거다. 하지만 괜찮아. 저녁이나 먹으러 가려무나. 그런데 가기 전에 너희한테 선물이나 하나 해줘야겠다. 이 칙칙하고 낡아 빠진 서재에서 어린 여자애를 본다는 게 날이면 날마다 있는 일은 아니니까. 특히 너처럼 아주 사랑스러운 꼬마 숙녀는 말할 필요도 없지. 폴리는 앤드루 외삼촌이 진짜로 미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앤드루 외삼촌이 폴리에게 물었다. 우리 꼬마 아가씨 반지 좋아하지 않아? 저쪽에 있는 노란색이랑 초록색 반지 말이에요. 너무너무 예뻐요. 초록색 반지는 안 돼. 미안하지만 그 반지는 줄 수가 없구나. 대신 노랑 반지는 기꺼이 줄 수 있지. 사랑하는 내 마음까지 담아서 말이다. 이리 와서 하나 끼워보렴. 폴리는 이제 두려움이 싹 가셨고 이 늙은 신사가 절대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게다가 그 눈부신 반지들에는 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뭔가가 있었다. 폴리는 쟁반 쪽으로 다가갔다. 폴리가 말했다. 여기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더 크게 나네. 꼭 반지에서 나는 소리 같아요. 앤드루 외삼촌은 웃으면서 말했다. 참 재미있는 상상인데 우리 귀염둥이 꼬마. 앤드루 외삼촌의 웃음소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들렸지만 디고리는 외삼촌의 얼굴에서 탐욕에 가까운 열망을 눈치챘다. 그 순간 디고리가 소리쳤다. 폴리,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거기에 손대면 안 돼.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디고리가 소리친 순간 폴리의 손은 이미 반지 하나를 만지고 있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아무런 빛도 소리도 없이 폴리는 사라졌다. 방 안에는 디고리와 앤드루 삼촌만이 남아있었다. 2장 디고리와 외삼촌. 그것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디고리는 악몽 속에서조차 겪어보지 못한 끔찍한 광경에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앤드루 외삼촌이 재빨리 손으로 디고리의 입을 틀어막았다. 가만히 있어. 외삼촌은 디고리의 귀에다 쉿 하고 속삭였다. 내가 소리 지르면 엄마가 듣게 되겠지. 그럼 엄마가 얼마나 놀랄지 잘 알 텐데. 나중에 디고리가 말했듯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는 외삼촌의 야비한 태도에 디고리는 속이 메스꺼웠다. 그러나 어쨌든 디고리는 다시 소리를 지를 수가 없었다. 앤드루 외삼촌이 말했다. 그래야지. 하기야 소리를 지르는 것도 당연해. 누군가 사라지는 걸 처음 볼 때는 충격적이지. 나도 어느 날 밤에 모르모트가 사라지는 거 봤을 땐 그랬으니까. 그럼 외삼촌이 비명을 질렀던 게 그때였어요? 너 그 소리를 들었구나. 그렇지? 설마 그동안 나를 감시해온 건 아니겠지? 디고리는 벌컥 화를 내며 말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도대체 폴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앤드루 외삼촌은 손을 비비며 말했다. 귀여운 녀석, 나를 축하해 주렴. 내 실험이 성공했어. 그 꼬마는 사라졌어. 없어진 거야. 이 세상에서 사라진 거라고. 외삼촌, 그 애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죠? 보내버렸어. 또 다른 세계로 말씀이야.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앤드루 외삼촌은 앉아서 얘기하기 시작했다.
이제 모든 걸 말해주지. 혹시 전에 르페이 부인 얘기 들어본 적 있니? 저희 고모 할머니인가 하는 분 말이에요? 아니, 그건 정확한 말이 아니야. 그분은 나의 데모였어. 저기 벽에 걸려있는 분이시지. 디고리는 빛바랜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보닛을 쓴 늙은 여자의 얼굴이었다. 디고리는 언젠가 시골집의 낡은 서랍 안에 있던 사진에서 똑같은 얼굴을 본 적이 있음을 기억했다. 그때 엄마한테 누구냐고 여쭤보았지만 엄마는 그 사진에 대해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눈치였다. 물론 옛날 사진만 보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디고리는 사진 속의 주인공이 그다지 기분 좋은 인상은 아니었다고 생각했다. 디고리가 물었다. 앤드루 외삼촌, 저분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앤드루 외삼촌은 킬킬거리며 말했다. 글쎄, 그건 무엇을 문제로 생각하느냐에 달렸겠지. 사람들은 속이 너무 좁으니까. 그분이 말년에 유별났던 건 사실이야. 분별 없는 짓을 많이 하셨거든. 그 때문에 사람들이 그분을 가두었지. 그럼 정신병원에 가두었단 말이에요? 앤드루 외삼촌은 깜짝 놀란 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냥 감옥에 가두었단 소리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기에요? 가엾은 분이야. 몹시 어리석었지. 별의별 일을 다 하고 돌아다니셨어. 일일이 다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 어쨌든 나한텐 언제나 잘해주셨단다. 하지만 그런 게 폴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저는 외삼촌이... 앤드루 외삼촌이 디고리의 말을 가로막았다. 임마, 때가 되면 다 얘기할 거야. 그러고는 다시금 하던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르페이 데모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감옥에서 풀려나왔지. 임종을 앞두고는 거의 몇 사람밖에 안 만나셨는데 나도 그중 한 사람이었어. 너도 알다시피 그분은 무식한 보통 사람들을 싫어하셨지. 나도 마찬가지였어. 그런데 그분과 나는 같은 일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그분이 나더러 자기 집에 있는 낡은 책상에 가서 비밀 서랍을 열고 그 속에 있는 작은 상자를 가져오라시더구나. 상자를 집어든 순간 나는 손가락을 찌르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내가 뭔가 엄청난 비밀 상자를 쥐었다는 걸 알아챘지. 그분은 나한테 그걸 주면서 자기가 죽자마자 정해진 의식에 따라 다친 상태 그대로 불에 태워버리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했어. 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 이제 보니 외삼촌은 아주 비열한 사람이군요. 앤드루 외삼촌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비열하다고? 무슨 뜻인지 알겠다. 모름지기 사내 녀석이라면 기필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 말인가? 옳은 소리야. 옳고 말고 당연한 얘기지. 내가 그렇게 배웠다니 이거 여간 기쁜 게 아닌데? 하지만 내가 꼭 이해해야 할 게 있단다. 그런 규범은 어린 사내아이나 하인들, 여자들, 그리고 보통 사람들한테나 적용할 수 있는 거야. 심오한 연구자나 위대한 사상가들, 혹은 현인들한테는 기대하기가 힘들지. 디골이 그럴 수는 없는 거란다. 바로 나처럼 숨겨진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일상적인 기쁨에서 단절되어 있듯이 일상적인 규범에서도 자유로운 거야. 디골이 우린 고귀하고 고독한 운명을 타고났단다. 한숨을 쉬며 말하는 외삼촌의 얼굴이 어찌나 심각하고 고귀하고 신비스러워 보이는지 디고리는 잠시 동안 외삼촌이 훌륭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곧 폴리가 사라지기 전에 외삼촌이 지었던 음흉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러자 순간적으로 앤드루 외삼촌이 내뱉은 거창한 말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디고리는 속으로 생각했다. 외삼촌의 말은 자기가 원하는 걸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뜻이야. 앤드루 외삼촌이 말했다. 물론 나는 한동안 감히 그 상자를 열어볼 생각도 못했지.
그 안에 굉장히 위험한 게 들어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 왜냐하면 내 대모님은 몹시 보기 드문 여자였거든. 사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요정의 피를 지닌 최후의 인간이었어. 디골이, 아마도 넌 지금 요정을 대모님으로 모신 최후의 인간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야. 그래, 이건 내가 늙어서도 기억할 만한 거리가 되겠지. 디골이는 속으로 그 여자는 나쁜 요정이었을 거야 하고 생각하고는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폴리는 어떻게 된 거죠? 그놈의 소리 어지간히도 하네. 그게 무슨 중요한 일이나 되는 것처럼. 내 첫 임무는 그 상자를 연구하는 거였지. 몹시 오래된 상자였어. 그때 당시에도 나는 그 상자가 그리스, 고대 이집트, 바빌로니아, 히타이트족, 중국 것은 아니라는 사실쯤은 알고 있었지. 그런 나라들보다 훨씬 오래된 나라일 것이었어. 마침내 진실을 알아낸 날 어찌나 기가 막혔던지. 그 상자는 바로 아틀란티스 거였더라고. 사라져버린 아틀란티스 섬에서 내려오던 것이었지. 말하자면 유럽에서 발굴되는 석기시대 유물보다 몇 세기나 앞선 것이었단 뜻이야. 더욱이 그 상자는 다른 것들처럼 거칠거나 조잡하지도 않았지. 왜냐하면 아틀란티스는 태초부터 신전과 궁전, 지혜로운 사람들로 넘치던 위대한 도시였거든. 외삼촌은 디고리가 뭔가 말하기를 기다리는 양 한동안 말을 끊었다. 그러나 디고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외삼촌이 더 싫어졌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앤드루 외삼촌이 다시 입을 열었다. 나는 여러 가지 마법을 배우고 있었지. 말하자면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알아맞힐 정도는 된 거야. 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면서 가능성들을 좁혀나갔지. 그러다 보니 괴상한 사람들도 덜어 만나게 됐고 아주 불쾌한 경험을 하기도 했지. 내 머리가 허옇게 생 것도 다 그 때문이야. 마법사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 결국 건강까지 해치고 말았지. 하지만 나중에 좀 나아졌어.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마침내 알아내고야 만 거야. 앤드루 외삼촌은 아무도 얘기를 엿들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몸을 앞으로 숙이고서 거의 속삭이다시피 했다. 아틀란티스의 상자에는 우리가 사는 세계가 시작될 때 또 다른 세계에서 가져온 어떤 것이 들어있었어. 자기도 모르게 호기심이 발동한 디고리가 물었다. 그게 뭔데요? 그냥 먼지일 뿐이야. 바싹 마른 고운 먼지. 그다지 볼만한 건 아니었어. 어쩌면 평생 노력한 대가치곤 보잘것없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는 그 먼지를 보자 저 먼지 하나하나가 한때 다른 세계에 있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더구나. 물론 너도 알겠지만 다른 세계란 다른 행성이란 뜻이 아니야. 행성은 우리가 사는 세계의 일부이고 내가 아주 멀리 가기만 하면 닿을 수 있는 세계지. 그러나 정말로 다른 세계, 다른 종류, 다른 우주라서 이 우주 공간을 아무리 여행해도 결코 갈 수 없는 그런 세계야. 오직 마법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세계. 어떠냐? 앤드루 외삼촌은 손을 비비면서 불꽃놀이 할 때 나는 소리처럼 손가락 마디를 타다타닥 꺾어댔다. 외삼촌은 계속해서 말했다. 단지 정확한 형태로 돌려놓을 수만 있다면 그 먼지가 원래 있었던 곳으로 우리를 데려갈 것이란 사실을 알아냈지. 그러나 문제는 정확한 형태였어. 내 초기 실험들은 하나같이 실패였지. 모르모트로 실험해보았지만 몇 마리는 죽어버렸고 어떤 놈들은 작은 폭탄처럼 터져버리더군. 예전에 모르모트 한 마리를 제 손으로 키운 적이 있는 디고리가 말했다. 정말이지 잔인하기 짝이 없는 짓이군요. 넌 어쩌면 그렇게 딴소리만 골라서 하냐. 모르모트는 원래 그러려고 세상에 나온 거야.
게다가 난 버젓이 돈을 주고 그놈들을 샀어. 가만,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아, 그래. 마침내 나는 반지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지. 노란 반지들이었어. 그런데 다시 새로운 문제가 생긴 거야. 나는 이제 누구든 노란 반지를 만지기만 하면 다른 세계로 간다는 걸 확신해. 하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본 것들을 나한테 말해줄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돌아올 수 없다면 엄청난 공경에 빠지는 거잖아요. 앤드루 외삼촌은 도저히 못 참겠다는 얼굴로 말했다. 넌 뭐든지 삐딱하게만 보려고 하는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실험인지 모르겠어? 누군가를 다른 세계로 보내는 이유는 그 세계가 어떤 곳인지 알아내기 위해서란 말이야. 그렇다면 외삼촌이 직접 가시지 그랬어요? 디고리는 이 단순한 질문에 외삼촌이 어찌나 놀라고 불쾌해하는지 이제껏 어느 누구에게서도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다. 외삼촌은 다짜고짜 소리쳤다. 내가? 너 정신이 나갔구나. 지금 내 나이에 게다가 이런 몸으로 불쑥 다른 우주로 들어가서 그 위험과 충격을 견디란 말이냐? 세상에, 이렇게 뚱딴지 같은 소리는 태어나서 처음 듣겠네. 도대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알기나 하니? 다른 세계가 뭘 뜻하는지 좀 생각해봐. 어떤 것을, 무엇을 만나게 될지 모르는 거란 말이야. 결국 그 때문에 폴리를 그리로 보낸 거군요. 디고리는 분노로 뺨이 화끈 달아올라 있었다. 아무리 내 외삼촌이지만 외삼촌은 자기도 무서워서 못 가는 곳에 비겁하게 어린 여자애를 보냈다는 거예요. 앤드루 외삼촌은 주먹으로 책상을 콱 내리쳤다. 너처럼 작고 지저분한 꼬맹이 녀석한테 그럴 말을 들으려고 이야기를 한 건 아냐. 넌 몰라. 나는 위대한 학자이자 마법자이자 전문가로서 현재 이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당사자란 말씀이야. 실험에는 당연히 실험용 대상이 필요한 법이고 나 참 기가 막혀서 모르모트를 실험에 사용하기 전에 그놈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지 그러니? 희생이 없이는 어떤 위대한 지혜도 얻을 수 없는 법이야. 하지만 나 스스로 그곳에 간다는 건 멍청한 짓이야. 그건 장군 떨어 졸병처럼 싸우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지. 내가 죽는다고 치자. 그럼 내가 평생을 바쳐온 작업은 뭐가 되는 거냐?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폴리를 다시 데려올 건가요? 지금 막 그 액을 꺼내려던 참인데 내 녀석이 버릇없이 가로막았잖아. 난 마침내 그 여행에서 돌아오는 방법도 알아냈단 말씀이야. 초록 반지를 사용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만 폴리는 초록 반지가 없잖아요. 앤드루 외삼촌은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지. 그럼 그 애는 돌아올 수 없잖아요. 외삼촌이 폴리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애는 돌아올 수 있어. 누군가가 노랑 반지를 끼고서 초록 반지 2개를 갖고 뒤따라간다면 말이다. 초록 반지 하나는 자기가 끼고 나머지 하나는 폴리한테 주는 거지. 디고리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걸 알아차렸다. 디고리는 입을 딱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앤드루 외삼촌을 노려보았다. 디고리의 뺨은 백지창처럼 창백해졌다. 앤드루 외삼촌은 마치 선심을 쓰거나 좋은 충고를 해주고 있는 훌륭한 외삼촌이라도 되는 양 잔뜩 점잔을 빼며 높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바라는 건, 그러니까 디고리, 내가 바라는 건 내가 겁쟁이처럼 굴지 않았으면 하는 거야. 우리 집안 사람들이 공경에 빠진 숙녀를 구출하러 갈 기사도 정신이나 명예심이 부족하다면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본다. 그만두세요. 외삼촌한테 명예 같은 게 있다면 외삼촌이 직접 가겠죠. 물론 그럴 리가 없겠지만요. 좋아요. 결국 내가 갈 수밖에 없는 거군요. 하지만 외삼촌은 짐승이에요. 미리 모든 계획을 다 짜놓고서 일단 폴리를 아무것도 모른 채 보내놓고 내가 뒤따라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거잖아요. 외삼촌은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물론이지.
좋아요. 내가 가겠어요. 하지만 먼저 꼭 한 가지 속 시원히 말해둘 게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마법 따윈 믿지 않았어요. 이젠 진짜 있다는 걸 알겠어요. 그리고 마법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옛 이야기들이 얼마가는 사실일 거라고 봐요. 그리고 외삼촌은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사악하고 잔인한 마법사 중 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 벌을 받지 않는 이야기는 읽어본 적이 없어요. 외삼촌도 그렇게 될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고 말 거라고요. 이때까지 디고리가 했던 말 가운데 이 마지막 말은 앤드루 외삼촌의 가슴을 정통으로 찔렀다. 앤드루 외삼촌은 순간적으로 움찔하며 공포에 떨었다. 공포에 질린 얼굴 표정은 비록 외삼촌이 짐승 같은 짓을 하긴 했어도 동정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처절해 보였다. 그러나 잠시 후 외삼촌은 그런 표정을 떨쳐버리려고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그럼 너처럼 엄마 치마폭에서 자란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지. 여자들이나 하는 얘기 말야, 응? 하지만 디골이 내게 닥쳐올 위험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내 꼬마 친구가 위험하다는 걸 걱정하는 게 더 낫지 않겠니? 그 애가 간 지도 꽤 오래됐는데 거기에 어떤 위험이라도 있다면 글쎄다. 간발의 차이로 늦게 도착해서 땅을 칠 수도 있을 텐데. 디고리는 거칠고 사납게 쏘아붙였다. 꽤나 걱정되겠군요. 이제 그런 잔소리엔 넌더리가 나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외삼촌은 뻔뻔스럽게 말했다. 너 정말이지 그 성깔 좀 고쳐야겠다. 안 그러면 나중에 레티 이모처럼 될 거다. 자,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외삼촌은 일어서서 두 손에 장갑을 끼고 반지들이 담겨있는 쟁반 쪽으로 걸어갔다. 이 반지들은 살갗에 닿아야만 효력이 발생해. 장갑을 끼고 이렇게 잡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내 주머니에 하나를 넣고 다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다가 실수로 반지를 만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돼. 노랑 반지를 만지는 순간 너는 이 세계 바깥으로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이건 아직 실험해본 건 아니지만 말이다. 내가 다른 세계에 갔을 때에는 아마 초록 반지를 만지는 순간 그 세계에서 사라져버리고 이곳에 다시 나타나게 될 거야. 자, 초록색 반지 2개를 내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두겠다. 초록 반지 같은 주머니가 어느 쪽인지 절대 잃어버리지 마라. 초록색의 초, 오른쪽에 오를 따서 초오야. 그러니까 초록 반지는 오른쪽 주머니다. 알겠지? 하나는 내 거고 또 하나는 그 꼬맹이 여자의 거야. 자, 이제 내가 직접 이 노랑 반지를 집어봐라. 내가 너라면 반지를 손가락에 끼겠다. 그래야 떨어뜨릴 염려가 없을 테니까. 디고리는 막 노랑 반지를 집어들려다가 문득 동작을 멈추었다. 아참, 우리 엄만 어쩌죠?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실 텐데. 앤드루 외삼촌은 희희낙낙하며 말했다. 빨리 갈수록 더 빨리 돌아올 수 있어. 그렇지만 외삼촌은 내가 확실히 돌아올 수 있을지 잘 모르잖아요. 외삼촌은 어깨를 들썩이고는 문으로 걸어가 잠긴 눈을 활짝 열고 말했다. 전 그렇다면 내 맘대로 해. 아래에 내려가서 저녁이나 먹든지. 내 뜻이 그렇다면 뭐. 그 꼬마 여자애가 다른 세계에서 야수들한테 잡아먹히든 물에 빠져 죽든 굶어 죽든 거기서 영영 헤매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나야 아무래도 상관없어. 그러나 넌 간식 시간이 되기 전에 플러머 부인한테 가서 다시는 딸을 볼 수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구나. 내가 반지 끼는 걸 무서워해서 그랬다고 말이야. 내가 좀 더 크다면 외삼촌을 한 방 갈겨줄 텐데. 그러고 나서 디고리는 코트 단추를 여미고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문제의 반지를 집었다. 그리고 그때도 그렇게 생각했고 나중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디고리는 그보다 더 바람직한 다른 방도란 없다고 생각했다.